약혼식 전날 밤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아버지도 함께 계셨는데 두 분의 표정이 무척이나 엄숙했다.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서아야, 내일이면 약혼인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줄 선물을 좀 준비했단다. 아버지가 이어서 은행 카드 한 장을 내미셨다. 이 안에 30억 원 들어있다. 이걸로 네가 마음에 드는 신혼집 골라서 내 명의로 계약하렴.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30억이라니? 우리 집이 어렵지 않게 사는 건 알았지만 부모님이 한 번에 이렇게 큰 금액을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머니는 내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우리 딸, 이건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야. 시집가서도 기죽지 말고 허리 꼿꼿이 펴고 살아야지. 나는 그 얇은 카드를 쥔 채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방으로 돌아와 카드를 보며 이 사실을 예비 신랑인 강준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강준, 내 약혼자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집안 형편은 평범했다. 그의 어머니, 즉 나의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자기 아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우리 강준이 내가 힘들게 키워서 대기업에서 연봉 1억 넘게 받는 인재로 만들었어. 쉬운 일 아니었지.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만약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신혼집 사라고 30억을 그냥 내어준다는 사실을 알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강준 씨에게는 구체적인 액수를 먼저 말하지 않고 내일 약혼식에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깜짝 선물처럼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나는 약혼식이 열릴 신라호텔에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강희 씨를 먼저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서아, 너는 이제 오니?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는 거야? 옆에 있던 강희 씨도 입을 삐죽이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빠 약혼식인데 이렇게 꾸물거리고 말이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카드에 든 30억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기에 굳이 그들과 입씨름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강희 씨, 제가 강준 씨한테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즉시 경계의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물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다들 있는 앞에서 못하고 숨어서 하겠다는 거니? 내가 막 설명을 하려던 참에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강준 씨가 로비로 들어섰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옆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 나와 강준 씨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윤서아, 너 또 우리 강준이한테 돈 달라고 조르는 거지? 뭘 사달라고? 똑똑히 들어. 내 아들이 버는 돈은 피땀 흘려번 돈이지. 너 같은 촌년이 흥청망청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그녀의 날카롭고 큰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내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손을 번쩍 들더니 내 뺨을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뺨은 불이 붙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나는 뺨을 감싸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희 씨는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말했다. 잘 때렸어요. 엄마, 저렇게 결혼으로 인생 역전하려는 여자들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해요. 이 촌년아,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꿈도 꾸지 마. 강준 씨는 옆에 서서 입만 뻥긋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 가족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내 마음속의 불길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동안 내가 참고 인내했던 모든 것들이 이런 모욕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그리고 강준 씨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악을 쓰고 있었다. 뭘 봐? 당장 안 꺼져? 이 약혼은 없던 걸로 해.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휴대폰 주소록에서 우리 그룹 인사팀에
박 이사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다. 박 이사님, 저 윤서아입니다. 한 가지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요. 마케팅팀의 이강준 부장, 즉시 해고 처리해 주세요. 네, 지금 바로 절차 진행하시고 후속 조치는 계약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자 로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괴물 보듯 나를 쳐다봤다. 강준 씨가 나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다. 서아야, 너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누구한테 전화한 건데? 날 해고한다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초 후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쿵소리를 내며 호텔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마치 흐물흐물한 낙지 같았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희 씨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부축하려다 힘없이 축 늘어진 몸 때문에 함께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가락질은 바늘처럼 강준 씨 가족에게 밝혔다. 강준 씨는 내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뼈가 아플 정도였다. 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을 부릅뜬 채 목소리 톤까지 바뀌어 소리쳤다. 윤서아, 너 미쳤어? 방금 그 전화 뭐야? 네가 우리 그룹 박 이사님을 어떻게 알아? 네가 뭔데 날 해고해? 나는 그제야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픈 팔을 주물렀다. 공포와 당황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니 마음속에 어떤 감흥도 잃지 않았다. 내가 뭔데? 나는 그의 말을 되뇌며 실소를 터뜨렸다. 주머니에서 아직 내 체온이 남아있는 카드를 꺼내 강준 씨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이것 때문이지. 말하는 걸 잊었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너희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던 거였어. 이 카드 안에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결혼 축하금 30억 원이 들어있어. 내 이름으로 신혼집 사라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돌처럼 굳어버린 표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크지 않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네가 다니는 그 그룹, 우리 아빠가 최대 주주야. 다시 말해볼까? 자기 엄마랑 동생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연봉 1억짜리 마케팅 부장 하나 해고할 권리가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 강희 씨의 비명은 목구멍에 걸려 컥 하는 소리로 변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눈을 희번덕거리며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강준 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처음 보는 사람인 양날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쥐어짰다. 말도 안 돼. 서아야,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희 집 그냥 평범한 직장인 집안 아니었어? 난 우리 집이 평범하다고 말한 적 없어. 나는 그의 말을 차분하게 정정했다. 네가 그리고 너희 가족이 내 옷차림이 평범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멋대로 판단하고 우리 집에 분에 넘치는 시집을 온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입만 열면 촌년이라고 부른 것도 너희들이었고 나는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의 손찌검에 바닥에 떨어졌던 핸드백을 주워 먼지를 털어냈다. 아, 맞다. 강준 씨. 이제 약혼식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대신 인사팀에 가서 어떻게 해명할지, 그리고 어떻게 새 직장을 구할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그룹에서 해고된 사람이 이 업계에서 다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세 사람의 경악스러운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걸어나갔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 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없이 안정적이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울음소리와 강희 씨의 뒤죽박죽인 욕설, 그리고 그들을 달래려는 강준 씨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호텔 정문에 다다랐다. 따스한 햇살이 몸 위로 쏟아지자 방금 로비에서 묻었던 불쾌한 기운이 씻겨나가는 듯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약혼 취소됐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강준 씨 해고시켰어요. 메시지를 보낸 지 10초도 되지 않아 아버지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버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 속상한 일 있었니? 다친 데는 없고? 해고한 건 잘했다. 아빠가 지지하니까 걱정 말고. 나머지 일은 아빠가 처리할 테니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집으로 오너라. 아빠가 갈비탕 끓여놨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하고 든든한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알았어요, 아빠.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요. 차에 올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보며 나와 강준 씨의 인연은 이걸로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다. 차가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차문을 열고 내리자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평소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근엄하기만 한 아버지의 얼굴에 지금은 걱정이 가득했다. 나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빠르게 다가와 내 위아래를 살피셨다. 서아야, 괜찮니? 얼굴은 왜 그래? 아버지의 시선이 아직 붉은기가 남아있는 내 왼쪽 뺨에 닿자 미간이 깊게 패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안 아파요. 한 대 맞긴 했는데 아빠 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훨씬 더 세게 갚아줬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셨다. 내 잘못이다. 그 집안이 그런 수준인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내 가방을 받아들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건물 안으로 향했다. 들어가자 탕이 거의 다 끓었다. 내 엄마가 아까 전화 와서 묻길래 내가 먼저 상황 들어보고 알려준다고 급히 오지 말라고 했다. 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갈비탕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아버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신 뒤 내 맞은편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다. 아빠한테 자세히 말해보렴. 대체 어떻게 된 일이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할 생각까지 한 거니? 나는 부모님이 카드를 주신 일부터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하고 폭행한 일, 강준 씨가 침묵한 일, 그리고 내가 박 이사님께 전화한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특히 내가 뺨을 맞았다는 대목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셨다.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딸, 네가 옳았다. 그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눈에 뵈는 게 없는 인간들이구나. 오늘 돈 때문에 널 때렸다면 내일은 다른 일로 또 손찌검할 인간들이야. 네가 그런 꼴을 당하게 해서 아빠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강준을 해고한 건 시작에 불과해. 그의 엄마와 동생이 내 딸을 이렇게 모욕했는데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지.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빠,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빠 손 더럽히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처리하는 건 내 방식대로 하고 아빠는 아빠 방식대로 할 거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룰이 있지만 저런 막대먹은 사람들을 상대할 땐 그에 맞는 방법이 있는 법이야. 걱정 마라. 아빠가 알아서 합법적인 선에서 처리할 테니.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시며 말했다. 너는 일단 탕부터 먹어. 아빠는 전화 한 통 하고 올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베란다에서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즉시 실행하세요. 전면 감사 착수하고 회수할 건 전부 회수하고 모든 관련 협력사에 통보하세요. 같은 단어들이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강준 씨와 그의 가족이 단순히 실직 이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따뜻한 갈비탕을 한 그릇 비우자 몸이 한결 따뜻해졌다. 그때부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에는 이강준이라는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바로 무음으로 바꾸고 소파에 뒤집어 놓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보나마나 그가 보낸 메시지일 것이다. 아마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야 사태 파악을 하고 애원하기 시작한 거겠지. 나는 무시하고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먼저 이강준이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파악해야 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나는 금방 이강준이 속한 부서의 상세 프로젝트 자료와 재무 기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살펴보니 정말로 뭔가가 있었다. 이강준이 담당했던 몇몇 대형 프로젝트의 경비 청구서에 명백한 문제점들이 보였다. 금액이 맞지 않았고 일부 협력업체도 의심스러웠다. 그의 연봉 1억이라는 것도 상당한 거품이 껴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부정한 돈벌이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베란다에서 나오신 아버지가 나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눈짓을 하셨다. 아버지는 현관 인터폰 화면을 보시더니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다. 누구시죠? 인터폰 너머로 강준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저 강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다 오해였습니다. 제발 서아에게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직장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냉소를 지었다. 오해? 내 딸 뺨을 때린 게 오해고 내 딸을 초년이라고 모욕한 게 오해라고? 이강준, 너도 남자라면 그때 뭘 하고 있었나? 이제 와서 사정하는 건가? 너무 늦었어. 내 딸은 너와 아무 관계도 없다. 한 번 더 서아를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 직장 문제는 너희 회사 인사팀에 가서 알아봐. 나한테는 소용없어. 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인터폰을 끊어버리고 아래층에서의 호출도 차단해버렸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방에서 나와 아버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아빠, 정말 멋있으세요.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저런 파렴치한 놈들은 이렇게 대해야 해. 너는 내일 계속 봐. 바깥 일은 아빠가 막아줄 테니. 나는 서재로 돌아와 이강준의 문제 있는 재무 기록들을 하나씩 캡처해서 저장했다. 이건 단순한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이 증거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강준은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었다. 나는 이 자료들을 압축해서 내 개인 보안 이메일로 보내두었다. 아주 유용한 증거들이 될 터였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의자에 등을 기대자 긴 한숨이 나왔다. 복수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그 얼굴,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소파 위에 있던 휴대폰이 지치지도 않고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모르는 지역번호였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완전히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이 쉬어 찢어질 듯한 소리였다. 서아야, 서아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우리 강준이 좀 살려다오. 그 애는 그 직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다. 그건 우리 아들 목숨줄이야.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멀리 떨어뜨렸다. 그녀의 울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나는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저희 엄마는 지금 주방에서 저 주려고 탕 끓이고 계신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전화기 저편에서 순간 숨이 멎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더 격렬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아야, 제발 그러지 마라. 천번 만번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눈이 삐었지. 차라리 나를 때리고 욕을 해.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 그 애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강희야, 강희야,
어서 새언니한테 사과해. 배경음으로 신우이 강희 씨의 울먹이는 마지못해 하는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서아 언니, 죄송해요. 제가 입이 방정이었어요.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 서툰 연기를 들으며 헛웃음이 나왔다. 첫째, 저는 당신들 새언니가 아니니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둘째, 이강준 씨의 직장 문제는 그룹 인사팀의 결정이지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디 가서든 밥 굶을 일은 없겠죠.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끊고 목소리를 더욱 차갑게 했다.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린 건 제가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녀가 다시 울부짖기 전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바로 차단했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서재로 돌아왔다. 마음속의 답답함은 많이 가셨지만 복수의 쾌감 뒤에는 텅 빈 피로감이 몰려왔다. 3년의 연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깨어질 줄이야. 아버지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다. 손에는 예쁘게 깎은 과일 접시가 들려 있었다. 이제 조용해졌니? 아버지는 과일 접시를 내 옆에 놓으며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찍었다. 아빠, 이강준 씨네 회사 프로젝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컴퓨터 화면을 아버지 쪽으로 돌려 내가 발견한 의심스러운 경비 청구 내역과 협력업체 기록들을 가리켰다.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와 살펴보셨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답게 한눈에 문제점을 파악하셨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놈이 집안 교육만 엉망인 게 아니라 손버릇도 나빴구나. 네가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나를 보셨다. 서아야,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싶니? 이 증거들을 바로 그룹 감사팀에 넘길까 아니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바로 감사팀에 넘기면 이강준은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통쾌하긴 하지만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았다. 너무 직접적이고 재미가 없었다. 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떠올랐다. 아빠, 아직은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증거들은 일단 가지고 있다가 그룹에서는 실적 부진이나 조직 개편 같은 이유로 그를 해고하게 하세요. 그가 먼저 실직의 쓴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의 엄마와 동생이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단지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믿게끔요. 그러다가 그들이 사방팔방으로 애쓰다 벽에 부딪히고 완전히 지쳤을 때 나는 화면 속 증거들을 가리켰다. 이걸 조금씩 터뜨리는 거예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얼굴에 어쩔 수 없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미소가 번졌다. 우리 딸 보통이 아니구나. 좋아. 내 말대로 하자. 무딘 칼로 천천히 베는 게 더 고통스러운 법이지. 아빠가 지지한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 자신을 잃지는 마라. 내일 아빠랑 회사에 같이 가자. 바람도 쐴 겸 우리 회사도 좀 둘러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윤서아의 인생이 이강준 그 가족 따위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돈도 있고 든든한 배경도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님도 있다. 나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복수는 통쾌하게 하되 내 인생은 더욱 멋지게 살아야 한다. 다음 날 나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아버지와 함께 회사로 갔다. 아버지는 나를 곧장 회장실로 데려가 핵심 임원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 의미는 분명했다. 내 딸이니 앞으로 잘 알아두도록. 평소 경제뉴스에서나 보던 인물들이 내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며 나는 윤서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오후에 나는 아버지 비서에게 부탁해 서울 시내의 최고급 아파트 정보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그 30억은 신혼집을 위한 돈이었지만 결혼은 깨졌어도 집은 사야 했다. 다만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한 집이었다. 나는 강남이나 한남동에 위치 좋고
보안이 철저한 고급 주상복합 몇 군데를 골라 며칠 내로 직접 가보기로 했다. 아파트 정보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이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고등학교 동창 유진이었다. 서아야, 너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내 전 남친 이강준 봤어? 여기 청담동에 엄청 핫한 레스토랑 앞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어. 예약 못해서 그런가 봐. 자기가 무슨 VIP라고 소리 지르는데 직원이 CR도 안 먹히는 눈치야. 완전 웃겨. 나는 마음이 동했다. 청담동의 그 레스토랑은 1인당 가격이 꽤 비쌌다. 예전에 강준 씨가 지인을 통해 겨우 예약해서 2번 데려가 준 적이 있었다. 이제 직장도 없으면서 그런 곳에 갈 정신이 있단 말인가? 나는 유진에게 고맙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이강준네 집안이 겪는 어려움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가방을 들고 우연히 그를 마주치러 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게는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내가 어디 가는지 대충 짐작하셨는지 안전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라고만 하셨다. 나는 차를 몰아 곧장 청담동의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이강준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강희 씨 세 사람이 레스토랑 입구에서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창문을 내렸다. 그들의 대화가 들릴 만한 거리였다. 이강준은 평소의 엘리트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기 골드 VIP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3일 전에 분명히 예약했는데 지금 와서 기록이 없다고요? 지배인은 정중했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준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스템에 고객님의 예약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VIP 회원 자격은 저희가 방금 받은 최신 공지에 따라 오늘부로 정지되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안절부절못하며 강준 씨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강준아, 그냥 가자.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데가 다 있니? 강희 씨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투덜거렸다. 오빠, 문제없다고 했잖아. 내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놨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강준은 분하고 다급한 마음에 이마에 핏대가 섰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애원하듯 지배인에게 말했다. 김 지배인님,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안 될까요? 제가 최근에 직장에 좀 변동이 있어서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식사가 저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을 모시는 자리라서요.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짓던 중 그의 시선이 무심코 내 차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나를 혹은 내 차를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알아보는 눈치였다. 그의 얼굴에는 즉시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준 씨에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한 뒤 내 차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강준 씨 가족도 그의 시선을 따라 이쪽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한눈에 알아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떨었다. 무의식적으로 강준 씨 등 뒤로 숨으려 했다. 강희 씨는 경악과 원망이 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강준 씨의 표정은 가장 복잡했다. 충격, 민망함,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배인은 내 차 옆으로 달려와 허리를 살짝 숙였다. 윤서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최고의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미소 지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저쪽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세 사람이 듣기에는 충분했다. 아니에요, 김 지배인님.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일 보세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일부러 원칙대로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지배인은 즉시 알아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올린 뒤 차에 시동을 걸어 천천히 그들 앞을 지나갔다. 차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온몸을 떨며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희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강준 씨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내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 친 듯한 그 처참함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쓰여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쾌감만이 존재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VIP 자격 취소는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였다. 너희들은 연봉 1억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너희 집안에 과분하다고 했지? 이제 진짜 격차가 뭔지 뼈저리게 느껴보렴.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내가 점 찍어두었던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바로 향했다. 분양사무소 직원은 내가 타고 온 차를 보자마자 극진한 태도로 나를 맞았다. 나는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다고 바로 말했다. 그녀는 나를 샘플하우스로 안내했다. 약 120평 400m 가도의 넓은 공간, 탁 트인 전망,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이 집을 어떻게 꾸밀지 마음속으로 계획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다. 이강준이었다. 나는 바로 끊어버렸다. 그는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 힘없는 글자들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답장했다. 이강준 씨,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룹 감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공정한 답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의 카카오톡도 차단했다. 감사팀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그와 그의 가족을 한동안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의 더러운 장부들은 머리 위에 매달린 칼과 같으니까 언제 떨어질지는 내 기분에 달려 있었다. 집을 사는 일은 순식 중이었다. 나는 전망이 가장 좋은 이 펜트하우스를 선택했고 계약할 때 30억 원이 든 그 카드로 전액을 결제했다. 분양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집을 사고 나니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이 풀렸다. 다음 타겟은 늘 옆에서 부추기던 시누이 이강이었다. 강희 씨는 꽤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평소 그 직위를 이용해 내 앞에서 잘난 척을 많이 했다. 마치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강희 씨의 SNS를 뒤져보았다. 최근에 매장에서 대규모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는데 자기가 총책임자라며 자랑하고 있었다. 실적 압박이 꽤 큰 모양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 비서에게 전화해서 그 화장품 브랜드 본사 사람을 아는지 물었다. 공교롭게도 그 브랜드의 한국 지사장이 지난달에 우리 아버지와 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비서는 금방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나는 전화해서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윤서아입니다. 작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귀사의 이강희 매니저가 제 지인의 동생인데 그 지인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강희 매니저도 이제 가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요. 매니저처럼 중요한 직책은 좀 버거울 것 같은데 혹시 창고관리원처럼 좀 더 한가한 보직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구른 이 대표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즉시 대답했다. 윤서아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회사는 항상 직원의 직무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려주신 정보는 매우 중요하군요.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기분이 한결 더 좋아졌다. 이강희 같은 꼬맹이를 처리하는 데는 아버지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다. 나는 화려한 매장 매니저에서 경기도 외곽의 창고 정리원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강희 씨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다. 나 같은 백수를 가장 무시했었지?
이제 너도 한번 한가한 맛을 보렴. 이틀도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동창 유진이 레스토랑 앞에서 강준 씨를 봤다고 알려준 친구 또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번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였다. 서아야, 대박. 무슨 일인지 알아? 내 친구가 이강인의 매장에서 일하는데 오늘 이강희가 본사에서 온 사람들한테 불려가서 바로 매니저 직위 해제당하고 경기도 외곽 창고로 발령났대. 매장이 완전 뒤집어졌어. 이강희는 그 자리에서 멘붕 와서 엄청 서럽게 울었다더라. 대체 무슨 일이야? 너지? 나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로 답장을 대신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강희 씨 문제를 처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서아야, 내 이모 어머니의 오랜 친구한테 방금 전화 왔는데 이강준이 엄마가 과일 바구니 같은 걸 잔뜩 들고 이모네 집으로 찾아갔다는구나.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모한테 제발 나서서 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자기네 가족 좀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니? 옛날 동네 이웃한테까지 찾아가서 이러면 어떡해. 보기 안 좋게. 어머니의 친구인 이모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아직 살고 계셨다. 강준 씨 어머니가 거기까지 찾아갈 줄이야.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모양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생각했다. 강준 씨 어머니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추태를 부리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사람을 귀찮게 했다. 완전히 끝을 내야 했다. 나는 전에 저장해 두었던 이강준의 문제 있는 재무 기록 중에서 가장 명백하고 금액이 큰 경비 청구서 몇 장을 캡처해서 한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 번호는 이강준의 아버지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하신 분으로 평소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다. 문자를 보낸 뒤 나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아버님, 댁내 식구들 단속 잘하십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저희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번에 이 자료들을 받게 될 곳은 감사원과 경찰서가 될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그 어떤 말보다 효과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역시나 그날 오후 내내 아무런 소식 없이 조용했다. 저녁 무렵 나는 분양사무소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내 아파트의 등기 이전 등 몇 가지 서류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시간 될 때 열쇠를 받아가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기분 좋게 차를 몰고 갔다. 열쇠를 받아들고 혼자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새 집의 문을 열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석양의 금빛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된 이 공간을 바라보았다. 복수의 쾌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누구의 비난도 참을 필요가 없다. 나에게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도 있다. 나의 좋은 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강준의 가족은 그저 내가 밟고 지나간 진흙탕에 불과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텅 빈 거실과 창밖 풍경을 몇 장 찍어 SNS에 올렸다. 새로운 시작, 혼자서도 잘 지내기. 물론 유진이 같은 소식통 친구들을 포함해 일부 친구에게만 공개로 설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강준과 그의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보란듯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SNS를 올린 후 나는 더 이상 휴대폰을 보지 않고 새 집의 인테리어를 구상하는 데 집중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심플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꾸밀 것이다.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 내 취향대로 커다란 드레스룸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박, 서아야, 너 집 샀어? 그것도 펜트하우스?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배 아파서 잠도 못 자겠네. 나는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아 넘기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했다. 유진아, 혹시 실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알아? 감각 있고 일처리 깔끔한 사람으로.
유진이는 즉시 신이 나서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사촌형이 그 일해. 자기 스튜디오도 있고 실력 엄청 좋아. 내가 연락처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유진이 사촌형의 연락처를 받아 내일 집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잡았다. 막일을 처리하고 나니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받아보니 울먹이는 훨씬 늙어버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서서아 아가씨, 저 강준이 아비입니다. 나는 잠시 놀랐다. 그가 직접 전화할 줄은 몰랐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내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서아 아가씨, 미안합니다. 이 늙은이가 그 두 모녀를 대신해서 사죄합니다. 우리 집안이 아가씨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씨가 보낸 그거 봤습니다. 강준이 그놈 천하의 몹쓸 놈입니다. 벌받아 마땅하지요. 하지만 걔 엄마가 지금 병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강희도 직장에서 잘려서 매일 집에서 울기만 합니다. 서아 아가씨, 제발 저희에게 살 길 좀 열어주십시오. 그 돈은 저희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노인의 비굴한 애원을 들으며 내 마음에는 별다른 감흥이 일지 않았다. 진작 이럴 것이지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애원하면 무슨 소용인가? 나를 때릴 때, 나를 촌년이라고 욕할 때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을까? 아버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돈 문제는 회사 감사팀에서 이강준 씨와 직접 처리할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 길이라니요. 저는 당신들 가족이 일해서 먹고 사는 걸 막은 적이 없습니다. 먼저 저희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건 아버님의 아내와 딸이었고 지금 저에게 전화하신 건 아버님이시죠. 만약 당신들 가족이 조용히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이런 장꾀를 부리지 않는다면 저 또한 당신들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다시 저나 제 가족을 괴롭힌다면 나는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강준 씨 아버지는 전화기 저편에서 연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 소란 피우지 않겠습니다. 서아 아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비굴함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이 가족이 당분간은 조용해질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삶의 중심은 이미 그들을 향한 복수에서 벗어나 있었으니까. 다음 날 유진이의 사촌형인 박선우라는 젊은 디자이너가 약속 시간에 맞춰왔다. 그는 전문성이 뛰어났고 내 아이디어를 듣고는 몇 가지 매우 독창적인 시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야기가 잘 통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초기 디자인 방향과 계약을 결정했다. 실측을 마친 선우 씨는 장비를 정리하며 무심코 말했다. 윤서아 고객님, 이 집은 전망이 정말 좋네요. 아,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는데 이 건물에 아직 분양 안 된 세대가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고객 한 분이 요즘 이 근처 집을 알아보고 계신데 이 아파트에 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 그래요? 좋네요. 삶은 갑자기 제 궤도에 오른 듯했다. 나는 선우 씨와 인테리어 디테일을 논의하고 자재 시장을 돌며 가구를 고르는 데 바빴다. 아버지는 내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를 후계자로 키우려는 듯 회사의 핵심 업무에 나를 참여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비즈니스 운영에 꽤 흥미를 느꼈고 배우는 속도도 빨랐다. 약 보름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오후 나는 새 집의 전기 및 수도 공사 진행 상황을 보러 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에서 좀 익숙한 여자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왜 못 들어가게 해요? 내 친구 집이라고요. 2층에 산다고요. 여기 관리사무소는 태도가 왜 이래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화려하게 꾸몄지만 어딘가 초라함이 묻어나는 뒷모습이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강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그것도 친구를 찾아왔다고? 이강이는 고개를 돌리다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 극도의 당혹감, 공포,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무의식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관리인은 나를 보자 구세주를 만난 듯 말했다. 아, 윤서아 고객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여성분이 고객님의 친구라며 댁에 들어가 보겠다고 해서요. 저희는 규정상. 나는 이강이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많이 말랐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죽지 않으려는 표정이었다. 나는 관리인에게 차갑게 물었다.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이 아파트 보안이 원래 이렇게 허술했나요? 아무나 펜트하우스 층까지 올라올 수 있게? 관리인의 얼굴이 굳어지며 즉시 이강희에게 말했다. 이 여성분 즉시 떠나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강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윤서아. 너 잘난 척하지 마. 돈 좀 있다고 그렇게 거만 떨어? 나 오늘 집 보러 온 거야. 이 건물 너만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 나도 볼 수 있거든?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집을 보러 와? 지금 그녀의 집안 형편으로는 화장실 한 칸도 사기 힘들 것이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굳이 폭로하지 않고 관리인에게 말했다.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없는 사람이 제 집 공사를 방해하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말을 마치고 나는 열쇠를 꺼내 바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강희의 악독한 시선과 고함 소리를 문 밖으로 완전히 차단했다. 看来有些人即使掉进了泥潭还是学不会安分. 나는 디자이너 선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우 씨, 지난번에 이 아파트에 관심 있다던 고객, 혹시 성이 이 씨인가요? 나는 이강희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 순수한 우연인지 아니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선우 씨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네, 맞아요. 이강준이라는 분이세요? 윤서아 고객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어제 주말에 자세한 상담을 하자고 약속 잡으셨는데요. 이강준, 그가 아직도 이곳에 집을 사려고 한단 말인가? 나는 즉시 이강희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이해했다. 아마도 이강준이 그녀를 데리고 집을 보러 왔다가 그녀가 기회를 틈타 위층으로 올라와 나에게 시비를 걸려 했거나 혹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곳에 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선우 씨에게 답장했다. 알긴 하는데 별로 안 친해요. 그 사람 계약은 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 나는 해고당한 이강준이 도대체 어디서 수십억짜리 집을 살 돈이 났는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설마 나 몰래 더 많은 부정한 돈을 숨겨두었던 걸까? 주말 나는 일부러 선우 씨와 내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공사 진행 상황을 본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이강준과 우연히 마주치기 위해서였다. 역시나 오후 이 시쯤 선우 씨가 이강준과 그의 부모님을 데리고 왔다. 이강준은 바싹 마르고 눈가가 퀭했으며 낡은 정장을 입고 애써 체면을 유지하려 했지만 초라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나의 전 예비 시어머니는 서리 맞은 가지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다. 선우 씨는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했다. 아, 윤서아 고객님, 와 계셨네요. 이강준 고객님 가족분들이 집 구조 보러 오셔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벽면의 마감 상태를 점검하는 척했다. 이강준은 나를 보고 시선을 피하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다행히 이강희는 오지 않았다. 아마 나를 볼 낯이 없었겠지. 그들은 선우 씨를 따라 맞은편에 비어있는 세대로 들어갔다. 나는 일부러 문을 닫지 않아 안의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선우 씨가 집 구조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강준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갑자기 그가 목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물었다. 박 디자이너님, 혹시 이 집 계약금 좀 낮춰서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좀 급해서요. 그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속삭였다. 강준아,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비싼 집을 우리가 어떻게 사니? 이강준은 짜증스럽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조건 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 끝장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이렇게 서둘러 심지어 계약금을 낮춰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그의 문제 있던 재무 기록을 떠올리자 한 가지 추측이 머리를 스쳤다. 그가 공금을 횡령했거나 혹은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해서 지금 집을 사는 것으로 돈 세탁을 하거나 구멍을 메우려는 것이 아닐까?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이강준의 최근 거액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면 사채라도 썼는지요. 갑자기 제가 산 이 아파트에 집을 보러 와서는 아주 급하게 사려고 해요. 너무 이상해요. 아버지의 답장은 빨랐다. 알겠다. 재무팀이랑 법무팀에 주시하라고 일러두마. 너는 조심하고 그놈이랑 직접 부딪히지 마라. 잠시 후 이강준 가족이 풀이 죽은 채로 나왔다. 선우 씨도 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이강준은 아직 내가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원망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부모님을 데리고 가버렸다. 선우 씨가 내게 다가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윤서아 고객님, 이 고객님은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방법만 물어보시네요. 이 계약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박 디자이너님,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이강준의 문제는 실직이나 강등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막다른 길에 몰린 듯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다. 오히려 내 수고를 덜어준 셈이다.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그는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가끔 현장을 감독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아버지 밑에서 회사 경영을 배웠다. 하루하루가 충실했고 거의 그 가족을 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서아야, 큰일 났어. 이강준 잡혀갔대. 나는 잠시 멍했다. 잡혀가? 무슨 일로? 유진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유흥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잡혔다나 봐. 회사 공금 거액을 횡령해서 도박하다가 다 날리고 빚까지 지고 버티다가 누가 신고했대. 경찰이 바로 들이닥쳐서 데려갔다는 거야. 지금 그 동네에 소문 다 났어. 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대. 전화를 끊고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쪽에서 알아본 정보가 맞았다. 그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려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다. 공금 횡령의 불법 도박이라니 이 모든 것이 그를 감옥에서 썩게 하기에 충분했다. 예전에 그를 해고하고 선물을 회수하고 그의 동생 직위를 강등시킨 것은 모두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이제야 그는 진짜 벼랑 끝에 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걸음은 그가 스스로 내디딘 것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강준의 인생은 이걸로 완전히 끝났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가장 큰 기둥을 잃었으니 앞으로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나의 복수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도 될 것 같았다. 그들은 그들의 오만함과 악랄함에 대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렀다. 다음 날 나는 이강준의 아버지가 고향의 집을 팔아 아들의 변호사 비용과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구멍이 너무 커서 메울 수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일어나지 못했고 이강인은 소식이 끊겼다.
지방으로 돈 벌러 갔다는 소문만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의도적으로 그들의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다. 내 새집의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가고 회사 업무도 점차 손에 익었다. 아버지는 내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보고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갑자기 말씀하셨다. 서아야, 다음 달에 자선 디너 파티가 있는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참석할 거야. 너도 아빠랑 같이 가서 바람 좀 쐬렴. 나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다. 내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나는 웃으며 아버지 접시에 그가 좋아하는 갈비를 놓아드렸다. 아빠, 저는 지금 혼자인 게 정말 좋아요. 돈 벌고, 쓰고,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최고예요. 남자는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볍게 말했다. 인연이 닿으면 만나겠죠. 하지만 아빠 딸은 이제 골드 싱글이니까 그들이 저를 쫓아다니게 해야죠. 아버지는 자신감 넘치는 내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셨다.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다. 우리 급할 거 하나 없지? 천천히 고르자. 새 집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가구와 가전제품도 모두 내가 직접 고른 것들로 채워졌다. 집 전체가 내가 좋아하는 현대적이고 심플한 스타일로 넓고 밝으며 모든 구석구석에 비싸지만 내 맘에 든다는 분위기가 풍겼다. 나는 사진 몇 장을 찍어 엄마에게 보냈다. 엄마는 좋아요와 장미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내며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집들이를 하러 오겠다고 하셨다. 이사하는 날 나는 이사업체를 부르지 않았다. 짐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옷과 개인 물품들이었다. 차로 한 번에 다 옮길 수 있었다. 마지막 상자를 트렁크에서 꺼내고 있는데 옆집 계속 비어있던 집 앞에 몇몇 사람들이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그중 키가 크고 캐주얼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남자가 좀 낯이 익었다. 그도 마침 이쪽을 보더니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기억났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선우 씨의 지인이라는 IT 기업을 운영한다는 최시혁 씨였다. 예전에 선우 씨의 스튜디오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간단히 인사만 나눴는데 그가 왜 여기에? 최시혁 씨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미소는 아주 온화했다. 윤서아 씨, 정말 우연이네요. 이사 오셨군요. 최 대표님, 나는 조금 놀랐다. 대표님도 이 건물에 사세요? 그는 옆집을 가리켰다. 얼마 전에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이웃이네요. 박 디자이너가 말 안 하던가요? 전에 저한테 서아 씨 감각이 아주 좋다고 칭찬했었는데 나는 그제야 선우 씨가 말했던 고객이 바로 최시혁 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정말 우연이네요. 나는 웃었다.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시혁 씨는 자연스럽게 내 발치에 있는 상자를 가리켰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작은 것들이라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는 고집하지 않았지만 내가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문을 잡아주었다. 앞으로 이웃인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빈말 같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이웃, 좀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강준 같은 사람과는 달라 보였다. 눈빛이 아주 바르고 깨끗했다. 주말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로 오셨다. 손에는 음식을 잔뜩 들고 나에게 푸짐한 집들이 밥상을 차려주시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우리 딸 안목은 알아줘야 해. 집이 환하고 편안하네. 아버지는 더 실질적이셨다. 전기, 수도, 가스를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까지 확인한 뒤에야 안심하셨다.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셨다. 서아야, 이강준 그 일 들었지? 결국 몇 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 걔네 부모님이 고향집까지 다 팔았는데도 그 구멍을 다 못 메웠대.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 산다더라. 걔 엄마는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다고 하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참, 업보라는 게 무섭다.
나는 어머니 접시에 생선살을 발라드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그건 다 자업자득이에요. 만약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었으면 뺨 맞고 모욕당하고 지금 울고 있는 건 엄마 딸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꺼내지 마세요. 밥맛 떨어져요. 아버지도 거들었다. 당신은 마음이 너무 여려. 서아 말이 맞아? 다 지난 일이니 생각하지 마. 자, 아빠가 끓인 이 탕, 맛이 어떤지 좀 봐.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부모님을 지하 주차장까지 배웅해드렸다. 차에 타시기 전 아버지가 무심코 말씀하셨다. 아, 맞다. 서아야. 내 새 이웃 최시영 말이다. 내가 좀 알아봤는데 그 청년 괜찮더라. 자수성가했고 회사도 아주 탄탄하게 운영하고 평판도 좋고. 나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아빠,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이사 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알아보셨어요. 그냥 평범한 이웃 관계예요. 아버지는 허어 웃으셨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친구로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는 텅 빈 새 집으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앞에 서니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강준 가족의 일은 정말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지금 나에게는 사업도, 집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좋은 시간들이 있다. 월요일에 회사에 가니 아버지가 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셨다. 신생 IT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홈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협력사 이름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바로 최시혁 씨의 회사였다. 이제는 이웃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된 셈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 회의 때 최시혁 씨가 그의 팀을 이끌고 왔다. 회의실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전문적이고 날카로우며 논리가 명확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났던 온화한 이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는 몇몇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이 갈려 치열하게 토론했다. 하지만 모든 논쟁은 일에 대한 것이었고 감정적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웃었다. 다시 그 부드러운 이웃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윤 이사님, 업무상으로는 첫 협업인데 이렇게 불꽃이 튈 줄은 몰랐네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 근처에 괜찮은 중식당을 아는데 우리가 이웃이자 전우가 된 것을 축하할 겸 식사라도 하시죠. 나는 그의 꾸밈 없는 눈빛을 보고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최 대표님이 쏘시는 거면 당연히 가야죠. 저녁 식사는 아주 즐거웠다. 우리는 더 이상 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둘 다 추리 소설과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했다. 그는 대화를 편안하게 이끌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헤어질 때 그는 다음 기회에 같이 바다에 다이빙하러 가요.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알거든요.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도 거절도 하지 않았다. 글쎄요, 대표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나는 그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의 윤서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분별할 충분한 지혜도 있었다. 감정은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면 되는 것이다. 일상은 톱니바퀴처럼 충실하고 빠르게 흘러갔다. 최시혁 씨 회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둘은 각각 기술과 시장, 자원을 담당하며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업무적으로 그는 엄격한 파트너였지만 사적으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웃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출장을 다녀오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내 집 문 앞에 놓아두거나 내가 밤늦게 야근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야식 추천이 필요한가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었다. 결코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분 좋은 배려였다. 아버지는 내 현재 상태에 매우 만족하셨다. 더 이상 최시혁 씨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대신 더 큰 프로젝트를 나에게 맡기며 독립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셨다.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했다. 이렇게 내 힘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느낌이 그 어떤 것보다 좋았다. 어느덧 연말이 되었다. 회사 송년회에서 나는 신임 프로젝트 총괄이사로서 당연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참석해야 했다. 나는 내 피부를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로열 블루 색상의 오프숄더 롱드레스를 선택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헤어와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받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감 넘치고 세련된 내 모습이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송년회는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고 규모가 아주 컸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아버지와 함께 중요한 고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내 태도는 품이 있었고 대화는 막힘이 없었다. 비즈니스 세계의 노련한 거물들이 나를 더 이상 윤 회장님의 딸이 아닌 한 명의 전문가로 인정하는 눈빛을 보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눈초리의 입구 쪽에 작은 소란이 느껴졌다. 무심코 그쪽을 보니 최시혁 씨도 와 있었다. 그는 중요한 협력사 대표로서 초대를 받은 것이다. 그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으며 셔츠 단추를 하나 풀어 자연스러운 멋을 풍겼다. 격식을 차린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그의 여유로움이 돋보였다. 그는 주최 측과 인사를 나누며 연회장을 훑어보았고 곧 나를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 너머로 나를 향해 샴페인 잔을 들어 보이며 옅게 미소 지었다. 나도 미소로 화답했다. 그때 아버지가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저기 회색 정장 입은 약간 뚱뚱한 남자 보이지? 나는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불그스레한 남자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홍대건설의 왕 사장이야. 예전에 이강준이네 집안이랑 아주 가깝게 지냈지. 이강준을 어릴 때부터 봐온 삼촌 같은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움직였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왜요? 아버지는 흥소리를 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방금 들었는데 이강준이 엄마가 얼마 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저 왕 사장을 찾아갔다는구나.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자기 딸 강희한테 하다못해 차 심부름이라도 좋으니 일자리 하나만 알아봐달라고 빌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왕 사장이 정중하게 안으로 들여서 실컷 울게 놔둔 다음에 아주머니, 제가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강준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고 강희도 창고에서 막 해고된 마당에 제 회사가 작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고는 과일 좀 챙겨서 돌려보냈다는구나. 나는 희망이 무너져 더욱 절망에 빠졌을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끌지만 어려울 때는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다. 하물며 이강준네 집처럼 스스로 무너지고 평판까지 바닥난 경우에는 더더욱 꼴좋네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더 이상 내 감정을 자극하지 못했다. 송년회가 중반에 이르러 댄스 타임이 시작되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몇몇 젊은 기업가들이 내게 춤을 청했지만 나는 피곤해서 쉬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구석 소파에 앉아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잠시의 평온을 즐겼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내 앞에 놓였다. 고개를 드니 최시혁 씨였다. 그는 내 옆 빈자리에 앉았다. 왜 춤추지 않느냐고 묻는 대신 하이힐 신고 저녁 내내 서 있으면 힘들죠. 물이 따뜻하니 마시기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물잔을 받았다. 고마워요. 물 온도는 정말 딱 좋았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무도회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음악 소리 속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윤서아 씨, 당신은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눈썹을 치켜뜨며 그를 보았다. 네? 왜요? 일할 때는 냉철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데 사석에서는 모든 것에 무심한 듯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는 웃었다. 속을 알 수 없으면서도
자꾸만 다가가서 그 안에 뭐가 더 있는지 보고 싶게 만들죠.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도 웃었다. 최 대표님, 이거 비즈니스적인 칭찬인가요? 아니면 이웃 간의 인사치레인가요?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다. 진심입니다. 당신은 마치 잘 만들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책 같아요. 계속해서 읽고 싶게 만드는 그의 말은 조금은 유혹적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솔직하면서도 적절한 선을 지켰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반은 농담, 반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럼 최 대표님, 인내심이 좀 필요하겠네요. 제 책은 너무 빨리 넘기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그 주제를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송년회가 끝나고 어디로 휴가를 가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분위기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송년회가 끝날 무렵 나는 화장실에 들렀다. 화장을 고치는데 옆 칸에서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좀 익숙했다. 너 윤서아 봤어? 진짜 딴 사람이 됐더라. 예전에 이강준 따라다닐 때랑은 비교도 안 돼. 오늘 저 카리스마 좀 봐. 다른 여자가 비웃었다. 이강준 얘기는 꺼내지도 마. 걔 엄마가 며칠 전에 또 왕 사장 찾아가서 자기 아들 감옥에서 빼낼 수 있게, 하다못해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었다더라. 근데 문전박대 당했대. 진짜 꼴 좋다. 예전에 그 가족이 윤서아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이제 아들은 감옥에, 딸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늙은 부부들은 설날 떡값도 없을걸. 그러게 말이야.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지금 윤서아 좀 봐. 집안 좋지, 능력 있지. 듣자 하니 저 최시혁 대표가 윤서아한테 관심 있다던데 저 사람은 진짜 다이아몬드 수저잖아. 쯧쯧, 정말 사람 운명은 다른가 봐. 나는 무표정하게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화장실 칸문을 열고 나갔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두 여자는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얼굴이 새하얘져서 당장이라도 세면대 밑으로 숨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손건조기 앞으로 가서 천천히 손을 말렸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한번 정리하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런 뒤시야기는 이제 익숙했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들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이강준 가족은 벌을 받았고 나는 정말로 잘 지내고 있었다. 최시혁 씨에 대해서는 나는 연회장 입구에서 나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웃었다. 순리대로 천천히 가보자. 송년회 후 삶과 일은 다시 제 궤도에 올랐다. 최시혁 씨와의 관계는 이웃보다는 가깝고 연인보다는 먼, 서로 암묵적으로 아는 애매한 단계에 있었다. 우리는 가끔 함께 식사하며 일이나 서로 겪은 재미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항상 분수를 지켰고 선을 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아주 편안했다. 1월 말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사무실로 부르셨다. 표정이 조금 심각했다. 서아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버지는 정교하게 제작된 초대장 한 장을 내미셨다. 다음 주 토요일 이씨그룹의 이 회장님 팔순잔치인데 초대를 받았어. 우리 집안과 사업상 관계가 있으니 가야 한다. 나는 초대장을 받아들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왜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씨그룹은 이 지역의 명문가이고 이 회장님은 덕망이 높은 분이었다. 그의 생신잔치는 분명 명사들의 집합소일 것이다. 아버지는 초대장 구석에 작은 글씨 한 줄을 가리켰다. 초대 가족 구성원, 이정민,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 회장님의 둘째 딸 이영미 씨가 바로 이강준 엄마의 친사촌 동생이야. 나는 순간 상황을 파악했다. 이 복잡한 친척 관계는 예전에 이강준 엄마가 한두 번 자랑하듯 말한 적이 있었다. 아주 대단한 부자 친척이 있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강준네 가족을 무시해서 거의 왕래가 없다고 했다. 이제 이강준네가 몰락하자 이 관계가 오히려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아빠, 그들이 생신잔치에서 소란을 피울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유비무환이지. 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씨 집안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이 회장님은 특히나 얼굴에 먹칠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야. 이강준 엄마가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렸으니 만약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멀고 먼 친척 관계를 빌미로 생신잔치에서 이 씨 집안에 매달려 도움을 청하거나 더 최악의 경우 모든 사람 앞에서 너한테 더러운 물을 튀기려 할 수도 있어. 물론 우리에게 근본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이 회장님의 기분도 망치게 되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법이다. 이강준 엄마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으니 정말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럼 우리 안 가야 하나요? 아니, 가야지. 왜 안 가?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떳떳한데 왜 피해야 하지?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당당하게 가야 해. 너는 내 딸이야.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서 있어야지. 내가 지켜볼 테니 누가 감히 그런 자리에서 내 딸에게 눈총을 주는지 한번 보자. 나는 웃었다. 아빠, 말씀이 맞아요. 가야죠. 그것도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가서 누구도 우리를 얕보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일하면서도 남몰래 준비를 했다. 비서에게 이 씨 집안, 특히 이 회장님과 그의 핵심 자녀들의 취향, 최근의 자선 활동 동향, 그리고 이 씨 집안과 우리 회사가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지점들을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생신잔치날 나는 샴페인 색상의 실크 롱드레스를 선택했다. 디자인이 우아하면서도 세련되었다. 심플한 진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메이크업도 정성껏 받았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눈에 자랑스러움을 가득 담고 말씀하셨다. 역시 우리 딸은 기품이 있어. 생신잔치는 이 씨 집안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열렸다. 과연 명불허전 규모가 대단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었다. 나와 아버지가 들어서자마자 많은 시선이 쏠렸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덩달아 나를 칭찬했다. 윤 회장님 따님이 날이 갈수록 미모가 출중해지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 현대서의 대가의 작품을 드렸다. 의미도 좋고 속되지 않은 선물이었다. 이 회장님은 정신이 아주 맑으셨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셨다. 그의 주변에는 몇몇 자녀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나는 둘째 딸 이영미 씨, 즉 이강준 엄마의 사촌 동생을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매가 약간 날카로운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훑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보았지만 장소 때문인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나와 아버지는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품위 있게 행동했다. 중간에 내가 음식을 가지러 갔을 때였다. 막 접시를 들었는데 등 뒤에서 불길한 시선이 느껴졌다. 몸을 돌리자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강준 엄마가 몸에 맞지 않는 낡은 붉은색 치파오를 입고 숱이 적은 머리를 간신히 틀어올린 채 누렇게 뜬 얼굴로 서 있었다. 초췌한 이강준 아버지가 그녀를 겨우 부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쪽 음식 테이블 옆에 서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아마 이영미 씨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들여보내준 모양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그들을 피하는 태도를 보니 아무도 그들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강준 엄마는 내가 몸을 돌리는 것을 보자 흐릿한 눈동자에서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빛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나에게 달려들 것처럼 보였다. 이강준 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겁에 질린 얼굴로 무언가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평온하게 마주 보았다. 내 눈빛에는 혐오도, 분노도, 심지어 우월감도 없었다. 오직 완전한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장식품을 보는 것처럼 나는 심지어 그들을 향해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들어 보이며 입가에 아주 옅은
의례적인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다시 내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시선이 내 등에 구멍을 낼 것처럼 뜨겁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자리에서 나의 무시와 태연함이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이성이 남아있다면 가미희 씨 집안의 생신잔치에서 난동을 부리지는 못할 것이다. 마지막 남은 그 위태로운 친척 관계마저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역시나 등 뒤에서는 예상했던 울음소리나 소란이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단지 이강준 아버지의 더욱 다급한 애원소리와 질질 끌려 멀어지는 발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나는 음식 접시를 들고 아버지가 계신 테이블로 향했다. 최시혁 씨도 그쪽에 있었고 아버지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괜찮아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도 방금 그 장면을 본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포크를 들었다. 내 미소는 편안했다. 파리가 윙윙거린다고 쫓아가서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내 품위만 떨어지죠. 최시혁 씨는 나를 보며 눈에 감탄의 미소를 띄었다. 아버지도 칭찬하는 눈빛을 보내셨다. 생신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끝날 때까지 이강준 엄마는 다시 내 시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듣자 하니 그들은 생신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이영미 씨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밖으로 안내되었다고 한다. 이 일로 그들은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었던 친척 관계마저 완전히 소진해버린 셈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기분이 아주 좋았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아빠 얼굴에 빛을 냈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대장부의 풍모가 있어. 나는 차창에 기대어 흘러가는 도시의 네온사인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을 계기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에 대한 마지막 앙금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시간은 느긋하게 흘러 어느덧 봄이 왔다. 새 집에서 산 지 반년이 다 되어가니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최시혁 씨와의 관계도 이 날씨처럼 서서히 따뜻해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나 파트너가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내 생활권 안으로 들어왔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갔고 혹은 그냥 각자의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몇 마디 나누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즐겼다. 부모님은 그를 몇 번 만나보시고 아주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 어머니는 사석에서 내게 시혁이 그 사람은 참 점잖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 눈빛도 바르고 그 이강준이라는 애보다 몇 배는 낫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더 실질적이셨다. 사업상의 접촉을 통해 그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하셨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관계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까다롭게 구는 것도 아니고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는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더 신중해지고 싶었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혼이 통하는 파트너이지 단지 조건이 맞는 상대가 아니었다. 4월 우리 회사와 최시혁 씨 회사가 협력한 스마트홈 프로젝트 1단계가 출시되었고 시장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파티에서 모두들 흥분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 최시혁 씨도 술을 꽤 많이 마셨지만 그는 주사가 없었다.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을 뿐 눈빛은 시종일관 맑게 나를 따라다녔다. 파티가 끝나고 그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차가 우리 집 아래에 멈췄을 때 그는 평소처럼 바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아야,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술기운 때문에 약간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리 많지 진지했다. 우리 안지도 반년이 넘었네. 이제는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다. 나는 피하지 않고 그를 보았다. 네, 말씀하세요. 네가 예전에 안 좋은 일을 겪어서
감정에 대해 쉽게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네가 충분히 독립적이어서 혼자서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뜨거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그래도 묻고 싶어. 윤서아,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남자친구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널 챙겨주고 너와 함께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 그는 아주 진솔하게 말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내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억지 웃음도 아니고 감격한 것도 아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편안함이었다. 시혁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거 알아요? 저는 예전에 감정이란 게 투자 같다고 생각했어요. 위험 평가를 하고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고. 그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지만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나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방금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저는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있는 그대로의 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날들에 당신이 옆에 있다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손을 뻗어 핸들 위에 놓인 그의 손 위에 가볍게 얹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시작해봐요. 남자친구. 최시혁 씨는 순간 멍하더니 이내 거대한 기쁨이 그의 눈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힘이 너무 세서 조금 아플 정도였다. 서아야. 그는 내 이름을 한번 부르고는 뒷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나를 보며 바보처럼 웃기만 했다. 그 순간 나는 이 결정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계를 확정한 후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하면서도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최시혁이었지만 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고 내가 야근할 때는 음식을 사들고 회사로 와서 내가 밥을 먹는지 감독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는 온갖 신기한 작은 선물들을 사다 주었다. 우리도 싸웠다. 업무상의 의견 차이로 혹은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하는 사소한 일로. 하지만 싸움은 하룻밤을 넘기지 않았고 항상 금방 풀렸다. 여름, 그는 나를 그의 부모님께 소개해드렸다. 그의 부모님은 아주 온화한 지식인 부부셨다. 대학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 사셨고 집안에는 책이 가득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시혁이가 항상 너 얘기를 했단다. 능력 있고 속도 깊다고. 오늘 보니 걔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좋구나. 그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처럼 내 커리어 계획에 더 관심을 보이셨고 이야기가 아주 잘 통했다. 그 편안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는 내가 이강준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최시혁 씨 집에서 나온 후 그는 나를 차에 태워 바다로 갔다. 밤의 해변은 조용했고 파도 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따라 걸었다. 서아야.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나를 마주 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선명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 나는 심장이 덜컥했다. 설마 프러포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는 내 긴장을 눈치챘는지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고 예쁜 벨벳 상자를 꺼냈다. 내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독특한 모양의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남의 바닷가에 땅을 좀 사서 내가 직접 디자인한 작은 집을 지었어. 작은 부두도 있어서 배를 띄우고 바다로 나갈 수 있지. 그는 내 손바닥에 열쇠를 놓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기대에 차 있었다. 다음 달에 휴가 내서 너랑 같이 스쿠버 다이빙하러 가고 싶어. 이 열쇠는 그 작은 보트 열쇠야. 앞으로 매년 너와 함께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리 둘만. 나는 손바닥의 열쇠를 보고 다시 달빛에 비친 그의 눈을 보았다. 마음속이 거대하고 안정적인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프로포즈가 아니었다.
프러포즈보다 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는 나와 함께할 미래를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열쇠를 꽉 쥐고 발끝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좋아요. 앞으로 매년 가요. 바닷바람이 짭짤한 습기를 머금고 불어왔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멀리 수평선에서 반짝이는 등대 불빛을 바라보았다. 1년 전에 나는 삶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이토록 풍성한 보상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딱지가 앉아 떨어졌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갑옷과 더 맑아진 마음이 남았다.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자 3과 1은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나와 최시혁 씨의 감정은 안정적이었고 서로를 신뢰했으며 서로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었다. 우리는 둘 다 바빴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했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짧은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한 행복이었다. 11월 말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나와 최시혁 씨는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갔다. 전시장은 조용했고 우리는 한 추상화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갑자기 좀 익숙하지만 고생에 찌든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왔다. 지금 무슨 뜻이야? 내가 고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눈이 얼마나 높은데? 나는 무심코 곁눈질했다. 싸구려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은 깡마른 뒷모습의 젊은 여자가 마찬가지로 남루한 옷차림에 짜증스러운 표정의 남자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이강이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너무 말라서 볼품이 없었고 얼굴에는 삶에 찌든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예전에 그 고고한 척하던 매니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남자 역시 좋은 사람은 아닌 듯했다. 이강인은 시선을 느꼈는지 확 고개를 돌렸다. 네 개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처음에는 멍하더니 이내 나를 알아보고 얼굴에 아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충격, 극도의 창피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원망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다. 무언가 욕을 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옆에 있던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시끄러워, 창피하게, 가자. 남자는 거의 강제로 그녀를 끌고 갔다. 이강인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독을 품은 칼날 같았다. 최시혁 씨는 내 순간적인 멈춤을 눈치채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나는 시선을 거두고 평온하게 그의 팔짱을 끼며 계속 그림을 보았다. 아니, 그냥 상관없는 사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강이가 잘 살든 못 살든 사람 꼴을 하고 살든 아니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녀의 그 원망스러운 눈빛은 그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 나에게는 조금의 상처도 주지 못했다. 전시회를 보고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러 갔다. 막 차 옆에 도착했는데 옆에 있던 더러운 승합차 문이 확 열리더니 이강준 아버지가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렸다. 하마터면 최시혁 씨와 부딪힐 뻔했다. 그는 아주 늙어 있었다. 등이 굽었고 머리는 거의 다 휘었으며 색이 바랜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흐릿한 눈동자에 먼저 공포가 스치더니 이내 지극히 비굴한 아첨에 빛을 띠었다. 윤서아 아가씨, 아가씨셨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딪히지는 않으셨죠?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서 시선을 피하며 최시혁 씨는 쳐다보지도 못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어떤 맛인지 형용할 수 없었다. 동정도 쾌감도 아닌 그저 옅은 허무함이었다. 한때는 그래도 체면을 차리던 은퇴한 노동자였는데 이제는 삶의 허리가 굽어버렸다. 괜찮아요. 나는 담담하게 말하고 차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강준 아버지는 용기를 낸 듯 한 걸음 다가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아 아가씨, 저희가 아가씨께 무언가 부탁할 면목이 없다는 거 잘 압니다. 다만 강준이 엄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안 남았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정신이 혼미할 때 자꾸 아가씨께 죄송하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는 소매로 눈가를 닦았다. 그냥 아가씨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나는 동작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이강준 엄마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때 그토록 거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던 그 여자가 이제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단 말인가? 이 소식은 깊은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아주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고는 금방 잠잠해졌다. 알겠습니다. 나는 결국 이 네 글자만 말했다. 그리고 차에 올라 문을 닫았다. 최시혁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에 시동을 걸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햇살이 다시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한번 가볼래? 최시혁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갈래요. 저와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녀의 사과는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봤자 서로 어색하기만 할 거고 어쩌면 제가 과시하거나 동정하러 갔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최시혁 씨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응,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일주일 후 나는 우연한 경로를 통해 이강준 엄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은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고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강준은 복역 중이라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다. 이강인은 장례식에 와서 장례가 너무 초라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는 도망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이강준 아버지는 서울에서 살던 월세방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먼 친척 조카에게 의탁했다고 들었다. 이 소식들을 들으며 내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12월 말 연말 휴가 때 최시혁 씨가 나를 북유럽으로 오로라를 보러 데려갔다. 핀란드의 눈 덮인 유리 이글루 안에서 우리는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밤하늘에서 환상적으로 춤추는 초록색, 보라색 빛의 띠를 바라보았다. 최시혁 씨가 갑자기 말했다. 서아야, 널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창밖의 장대한 자연의 공연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가득한 평온한 행복감으로 채워졌다. 부모님의 30억과 남자친구를 해고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소녀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사업과 사랑, 그리고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자신감과 능력을 갖게 된 오늘까지. 이 길은 험난했지만 결국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도 그래요. 나는 나지막이 말하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북유럽에서 오로라를 보고 돌아온 후 나와 최시혁 씨의 삶은 더 안정적이고 따뜻한 리듬으로 접어든 것 같았다. 우리는 둘 다 바빴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만의 시간을 지켰다. 주말에는 함께 도시 구석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집에서 각자 그의 코딩과 나의 프로젝트 서류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공기 중에는 조용한 안도감이 흘렀다. 3월 아버지가 건강에 작은 문제가 생겨 며칠 입원하셨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크게 놀라셨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야 했다. 최시혁 씨는 두말 없이 병원까지의 운전과 식사 배달을 자처했고 내 업무상의 급한 일들도 많이 처리해 주었다. 그가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할 때의 그 인내심과 세심함은 간호사들조차도 친아들보다 낫다고 칭찬할 정도였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정신이 많이 좋아지신 아버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최시혁 씨와 나를 번갈아 보시더니 갑자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서아야, 이제 아빠는 정말로 마음이 놓인다. 시혁이 저 아이 믿음직해. 앞으로 내 곁에 저 아이가 있으니 아빠랑 엄마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다. 나는 아버지의 귀밑머리에 늘어난 흰머리를 보며 코끝이 찡해져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을 계기로 나와 최시혁 씨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런 단단함이었다. 봄, 우리 회사의 한 대형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혔다. 경쟁사가 방해 공작을 펴서
우리의 핵심팀 하나를 통째로 빼앗아갔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며칠 밤을 새우자 입술에 물집까지 잡혔다. 최시혁 씨도 자신의 회사가 바빴지만 그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따뜻한 국이나 죽을 들고 와서 억지로라도 나에게 먹였다. 그리고는 별말 없이 옆 소파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으로 일을 하며 나를 지켜주었다. 한 번은 내가 데이터 하나가 맞지 않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컴퓨터를 부술 뻔했을 때 그는 조용히 일어나 탕비실에서 적당한 농도의 녹차를 타와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옆에 던져둔 보고서를 집어들어 조용히 30분간 살펴보았다. 마지막에 그는 한 미세한 관련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아야, 여기 기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혹시 제3자 통계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닐까? 나는 그의 지적을 따라 확인해 보니 과연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순간 피로와 짜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힘이 채웠다. 그는 단순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나의 짐을 덜어주었다. 프로젝트는 결국 위기를 넘기고 멋지게 성공했다.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은 모두 나에게 술을 권하며 내가 위기를 극복했다고 칭찬했다. 나는 웃으며 응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 그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최시혁 씨의 조용한 동행이 나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여름이 되자 우리 둘 다 조금 한가해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는 우리 집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며 와인을 마셨다.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던 최시혁 씨가 갑자기 말했다. 서아야, 우리 안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네. 나는 와인잔을 흔들며 음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으로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다. 프러포즈일까? 시기도 얼추 맞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마음속에 약간의 기대 외에는 별다른 긴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아주 평범한 어조로 말했다. 나 요즘 몇 개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데 서쪽에 있는 과학기술 단지가 계획도 좋고 정책도 괜찮더라고. 시기가 되면 내 회사 본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규모도 좀 더 키울까 생각 중이야. 나는 조금 의외였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다. 그거 좋네요. 그쪽 발전 가능성이 크긴 하죠.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밤의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빛났다. 그 단지 너희 그룹의 본사 건물에서 차로 10분 거리야. 나는 잠시 멍했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있는 더 편리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져 일부러 장난을 쳤다. 최 대표님, 이거 동종업계 경쟁하려는 건가요? 저랑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우리 그룹 인재 빼가려고요? 그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아왔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다. 너랑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윤 이사님, 앞으로 점심도 같이 먹고 야근 늦게 끝나면 데리러 가기도 편하잖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나는 우리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싶어.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사업에 대한 야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깍지를 꼈다. 좋아요. 같이 계획해요. 밤바람이 여름의 온기를 품고 불어왔다. 베란다의 작은 조명들이 부드러운 빛을 발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없이 조용히 기대어 아래의 차량 행렬이 빛의 강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았다. 일상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 어느덧 또 연말이 되었다. 최시혁 씨 회사의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바빠졌지만 아무리 바빠도 주말 하루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만들려 노력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그가 갑자기 비밀스럽게 말했다.
주말에 어디 좀 데려갈 테니 이틀 시간을 비워두라고. 어디 가냐고 물어도 그는 웃으며 말해주지 않았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만 했다. 금요일 저녁 그가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차는 마침내 한적해 보이는 교회의 리조트로 들어섰다. 그는 차에서 내 손을 잡고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된 작은 길을 따라 안으로 걸었다. 마지막으로 한 독립된 목조 빌라 앞에서 멈췄다. 들어가 봐. 그는 객실 카드를 꺼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문을 열고 순간 얼어붙었다. 거실은 따뜻하고 로맨틱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가상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전자효과겠지만 아주 실감났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삼나무 향이 퍼져 있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거실 중앙의 소파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최시혁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다는 것이다. 네 분 모두 웃으며 우리를 보고 계셨다. 아빠, 엄마, 아버님, 어머님, 다들 어떻게 여기에.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최시혁 씨가 등 뒤에서 나를 가볍게 안고 내 어깨에 턱을 괴며 낮게 웃었다. 우리 밥 먹으러 왔지. 그때 최시혁 씨의 어머니가 일어나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럽고 약간은 감격스러워 보였다. 서아야, 착한 아가. 오늘 우리 두 집안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날이란다. 그녀는 최시혁 씨를 한번 보고 다시 우리 부모님을 보았다. 할 말은 시혁이 아버지가 하실 거야. 최시혁 씨의 아버지, 그 온화한 교수님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 주머니에서 좀 낡아 보이는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를 꺼내셨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아주 맑고 투명한 최상급의 비치로 만든 평안을 기원하는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간단한 붉은 끈으로 꿰어져 있었다. 서아 아가, 시혁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주 자애로웠다. 이건 시혁이 할머니가 남기신 거란다. 미래의 손주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셨지.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란다. 오늘 내가 네 아버지, 어머니와 상의했다. 우리 늙은 부부가 정식으로 우리 시혁이를 대신해서 너에게 청혼하고 싶구나. 우리 집안에 기회를 주어 앞으로 우리가 너를 잘 보살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우리 부모님은 옆에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연신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이런 장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쪽 무릎을 꿇는 것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화려한 말도 없었다. 오직 두 가족이 함께 모여 가장 소박하고 진솔한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축복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온 가족에게 진중하게 대우받는 느낌이 그 어떤 로맨틱한 의식보다 더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최시혁 씨를 보았다. 그는 긴장한 채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코끝이 찡해져 눈물이 나올 뻔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아빠, 엄마, 저도 좋아요. 나는 그 체온이 담긴 펜던트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그것은 약속이자 대물림이었다. 최시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꽉 안았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기쁘게 웃으셨다. 거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식사는 유난히 따뜻했다. 두 가족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한 결혼식과 앞으로 서로 어떻게 도울지를 계획했다. 과시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두 아이의 미래 행복에 대한 진심 어린 기대만이 존재했다.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우리 둘만의 공간을 남겨주셨다. 나와 최시혁 씨는 손을 잡고 리조트 안을 산책했다. 밤은 조용했고 눈 밟는 소리만 들렸다.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최시혁 씨가 갑자기 물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내 말은 프로포즈 말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팔에 기댔다. 아니요, 이게 좋아요.
아주 든든해요. 그 어떤 것보다 좋아요. 나는 이강준네 가족의 그 계산적이고 거만했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이 진심과 존중이 가득한 장면을 생각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꼈다. 그럼 다행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코트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번에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달빛 아래 사람을 빠져들게 할 만큼 부드러웠다. 정식 반지는 그래도 있어야지. 윤서아, 나와 결혼해줘.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네. 그는 내 약지에 반지를 정중하게 끼워주었다. 사이즈가 딱 맞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여 나에게 키스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길었다. 눈의 차가움과 그의 몸에서 나는 안심되는 향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이 그 모욕으로 가득했던 약혼식장에서 도망친 것을 시작으로 큰 원을 그리며 마침내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햇살과 사랑이 가득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과 새로 태어난 행복에 의해 이미 치유되었다. 미래의 나와 최시혁 씨, 그리고 우리 뒤의 두 가족은 함께 하루하루를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한때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촌년이라고 욕했던 전 시어머니, 바람 피우고 공금을 횡령했던 전 약혼자, 날카롭고 비열했던 시누이, 그들은 모두 색이 바랜 낡은 사진처럼 과거의 한 구석에 영원히 봉인되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조금의 파문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마침내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더 아름다운 시작일지도 모른다.